컨테이너 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바닥은 얼음장처럼 냉기가 가득했고 얇은 벽은 바깥의 겨울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얇은 니트 하나만 입고 있던 저는 손끝부터 발끝까지 저려오는 감각을 느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을 비벼봤지만 이미 굳어가는 손가락은 더 이상 따뜻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 공간 안이 얼마나 차가운지 실감이 나더군요. 몸을 웅크리고 무릎에 얼굴을 파묻어 봤지만 체온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작은 공간이었는데도 어쩐지 끝없이 넓고 텅 빈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입술은 이미 갈라지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만큼 떨렸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얼어붙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더 이상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재민아, 제발 문 좀 열어. 엄마가 잘못했다고 할 테니까 이러지 마라. 그러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용해진 컨테이너 안에서 외로움과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몸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고 마음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손을 뻗어 닦을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떠난 뒤로 내가 얼마나 이 공장을 지키려 했는지 당신이 보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차갑고 어두운 컨테이너 안에서 저는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추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순덕님이 차가운 컨테이너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계신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순덕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제 삶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지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눠보고 싶어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봅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작은 공장을 20년 넘게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공장을 시작했을 때 둘 다 가진 건 열정과 꿈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도 기술도 부족했지만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기계 관리와 생산을 책임졌고 저는 직원들 관리와 회계, 공장 운영에 필요한 온갖 자잘한 일을 맡았죠. 처음 몇 년은 적자에 허덕였고 직원 월급조차 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아이들 셋이 자라날 무렵에는 공장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 품질이 좋아졌는지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늘어났고 거래처도 꾸준히 확보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돌아가는 공장의 기계 소리는 힘들면서도 든든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언제나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공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땀 흘린 노력과 가족을 위해 쌓아온 희망의 산물이라고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늘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더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제가 가장 공장을 지키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10년 전 일이지만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립니다. 그날도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에게 아침밥을 먹으며 여보,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외식하자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졌고 심장이 멈췄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남편은 떠나 있었고 저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혼자 공장을 꾸려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대학에 다니거나 사회초년생으로 분주했고 제게 공장을 도와주겠다는 말도 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공장은 제가 남편과 함께 만든 것이니 제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거래처를 잃을까봐 밤낮 없이 전화하고 직원들 급여를 맞추기 위해 제 사비를 털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공장은 더 안정되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아도 매달 꾸준히 수익이 나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공장이 더 이상 제게 짐이 아니라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공장을 아이들도 자랑스러워했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언제부턴가 공장을 그저 돈으로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농담처럼 공장 팔아서 여행이나 가자 라며 웃어넘기곤 했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공장 주변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도로 확장과 상업지구 조성으로 인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는 얘기였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조차 농담처럼 공장 터 보상받으면 한몫 잡겠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공장이 제겐 돈 이상의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소문은 아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갔나 봅니다. 어느 날 첫째 아들 재민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공장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그거 진짜야?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재민이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공장 팔고 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게 어떠냐고요. 제가 어이없어 하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공장은 내 아빠와 내가 함께 만든 건데 그냥 돈 때문에 팔 수 있겠니? 재민이는 마치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이 공장 땅값이 지금 최고조인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공장은 저와 남편의 인생이고 우리 가족의 터전인데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팔아넘기라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민아, 엄마는 공장을 팔 생각 없어. 내 아빠와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건데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할 줄 몰랐어. 그랬더니 재민이는 기분이 상했는지 말끝을 흐리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설쳤습니다. 재민이의 말도 그 태도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뭐길래 가족까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뒤에는 둘째 딸 소라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공장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시간 돼? 제가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라와의 대화는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라와 만난 날
저는 공장 인근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통화를 마친 후라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나 싶었어요. 소라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언뜻 보기엔 다정하고 밝아 보였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심이 궁금했습니다. 소라가 주문한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본론을 꺼내더군요. 엄마, 공장 얘기인데 요즘 주변에서 개발 소식이 많잖아. 이 타이밍에 공장을 처분하면 우리 가족이 엄청 여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저도 소라의 말을 들어줄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죠. 엄마, 공장에서 나오는 보상금으로 자선재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우리 가족이 가진 걸 조금 나누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선재단이라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공장을 처분하려면 이유는 단 하나, 정말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라는 제가 평생 애써온 결과물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자는 겁니다. 물론 자선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게는 공장을 지키는 게 남편과의 약속이고 제 삶의 일부였기에 그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소라야, 내 말대로 자선은 훌륭한 일이야. 그런데 엄마는 내 아빠랑 이 공장을 지키려고 밤낮 없이 일했어. 너희도 알다시피 엄마는 이 공장을 단순히 돈벌이로만 보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쉽게 남에게 넘기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 아니니? 소라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바로 받아쳤습니다. 엄마, 너무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가족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해봐.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옛날 방식. 내 말처럼 구식인지 몰라도 엄마한텐 공장이 곧 삶이고 추억이고 책임이야. 그걸 내가 쉽게 남들에게 주자고 할 때 엄마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니? 소라는 당황한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더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답답함이 쌓여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민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공장을 팔아 돈을 더 벌자는 계산적인 이유였고, 둘째는 자선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똑같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공장을 지키려는 제 진심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셋째 아들 경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공장 얘기 좀 해요. 형이랑 누나가 뭐라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내 얘긴 다를 거예요. 이미 두 아이와 실망스러운 대화를 나눈 터라 경훈이에게도 큰 기대를 걸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을 들어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다음 날 공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경훈이는 공장에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누나랑 형이 공장을 팔자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경훈이는 다급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엄마, 공장을 팔아서 새 공장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기계도 낡았고 땅값이 오르는 타이밍에 더 큰 공장을 사서 엄마도 덜 힘들게 하면 좋잖아요. 제가 한참을 듣고 있자니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훈이마저 공장을 팔라고 하다니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제가 말했습니다. 경훈아, 새 공장을 산다고? 이 공장을 내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아. 내 말대로 새 기계 사고 새 공장을 사면 그때 가서 또 다른 이유로 팔자고 하지 않을까? 경훈이는 제 말에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엔 다른 형제들과는 조금 다른 감정이 있는 듯 했습니다.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은
대화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경훈이도 공장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건 맞을지 몰라도 자신의 방식으로 뭔가를 꾸미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 아이가 한꺼번에 공장을 팔자고 모여서 말하는 순간이 올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 소라, 그리고 경훈이. 이 셋의 요구와 계산이 갈수록 집요해지면서 공장을 지키겠다는 제 의지마저 흔들릴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감이 현실이 된 것은 며칠 뒤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모여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왔습니다. 세 아이가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처음엔 반가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재민, 소라, 경훈이 저마다 다른 이유로 공장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던 게 며칠 전 일이었으니 이번 모임이 순수한 가족의 만남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차례로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평소엔 각자 자기 할 말을 하고 금방 흩어지곤 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묘하게 정돈되어 있더군요. 재민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같이 얘기 좀 해보려고 모였어요. 공장 문제 말이야. 제가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너희끼리라도 알아서 얘기해. 나는 공장 팔 생각 없으니까. 그런데 재민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공장 땅값이 이렇게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 게 상식이에요. 지금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고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말하는 상식이라는 게 고작 돈 몇 푼 더 벌자고 가족의 역사를 팔아먹는 거냐? 너희 아빠가 살아 계셨다면 이런 얘기 들으면서 뭐라고 하셨을까? 재민이는 제 말을 무시하며 계속 이어갔습니다. 엄마, 지금은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아빠도 아셨을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그 순간 소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오빠 말에 동의해요. 공장을 지키는 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보상금을 받으면 그걸로 더 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제가 그 돈으로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비꼬는 말투로 받아쳤습니다. 그래, 기회. 내가 너한테 무슨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니? 내가 자선 사업 하겠다고 해서 내가 평생 땀 흘려 만든 공장을 팔라는 거야? 소라야,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면 엄마가 감동받을 줄 알았니? 소라는 당황한 기색 없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그냥 자존심만 세우고 계신 거예요. 오빠도 저도 엄마를 위해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경훈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누나 그만해. 엄마가 팔고 싶지 않다잖아. 내가 봤을 때는 공장을 팔기 전에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 처음엔 경훈이가 제 편을 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이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일단 공장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기계를 바꾸는 게 어때요? 팔기 전에 투자 좀 해서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제 입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너도 똑같은 말이구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뭐? 기계를 바꾼다? 아니면 내가 또 다른 공장이라도 사겠다는 거니? 경훈, 엄마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너희 아빠랑 내가 이 공장을 어떻게 키웠는지 뻔히 알면서 왜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건데? 경훈이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재민과 소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소라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지금 당장 팔기 어렵다면 적어도 대출을 받아서 재정적인 여유를 좀 가져보는 게 낫지 않아요? 누가 공장을 관리하든 상관없잖아요. 엄마도 힘드실 텐데
이참에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 셋 다 똑같아. 공장을 관리하겠다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말 아닌가? 난 공장 팔 생각도 없고 대출 받을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 셋 다 이 문제로는 더 얘기하지 마. 재민이, 소라, 경훈 셋 모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들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곱씹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쉽게 물러설 리 없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거실에 남아있던 아이들끼리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불길한 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중요한 계약서와 서류들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져갔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책상 위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서류가 없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매일 보관해 두던 곳이니 다른 데로 옮길 일도 없었죠. 제가 직접 관리하는 공장 계약서와 보상금 관련 서류들이 사라졌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을 댔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서랍도 열어보고 서류 보관함도 확인했지만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어젯밤 집에서 아이들끼리 속삭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설마 했지만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걸 알았다면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그런데 다른 누가 이걸 가져가겠어요? 그날 오후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어제 그렇게 나를 설득하려던 내가 뭘 했는지 한번 들어보자. 전화가 몇 번 울리더니 재민이 태연하게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제가 한마디 건넸습니다. 공장 계약서랑 서류가 없어졌어. 이게 무슨 뜻인지 너는 알겠지? 재민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그걸 왜 가져가? 그런 건 엄마가 잘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대체 어디 둔 거야?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소라한테도 물어볼 테니까. 내 말대로 내가 잘못 둔 거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다음으로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 역시 뻔뻔하게 태어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야말로 왜 이런 걸로 의심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 서류는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겠지. 너희들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면 이럴 리가 없었겠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너희가 전혀 관계없다는 건 내가 믿기 어려워. 내가 공장을 지키겠다고 말한 뒤로 서류가 없어지다니 이상하지 않니? 소라는 어딘가 찔린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혹시 경훈이한테 물어봤어? 제가 말했습니다. 경훈이라. 그럼 내 말은 내 막내 동생이 서류를 훔쳐갔다는 뜻인가? 참 잘도 책임을 미루는구나. 소라와 통화를 끊고 경훈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런 일 절대 안 했어. 정말이야. 엄마 믿어줘.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믿어볼게.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내 형이나 누나랑 똑같은 짓 하면 용서 못해. 경훈은 그 말을 듣고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를 돕고 싶어서 공장을 지키려고 한 거야. 이런 상황에서 왜 형이나 누나처럼 행동하겠어?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느껴졌지만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장 곳곳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누가 서류를 가져갔든 이렇게 대놓고 가져간 건 분명히 나를 흔들려는 의도일 겁니다. 서류가 없다면 보상금 논의조차 진행할 수 없게 되니까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그날 밤 공장 CCTV를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엔 직원들 출입 관리용으로만 쓰던 영상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놓친 단서를 찾을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영상을 돌려보다가 공장에 들어오는 낯익은 얼굴을 보았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은 경훈이었습니다. 경훈이가 공장에 들어와 서류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서류를 품에 안고 빠르게 나가는 모습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믿었던 막내마저 이런 짓을 했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훈을 불렀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경훈은 제가 부르자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부터 그의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죠. 제가 말했습니다. 경훈아, 너도 똑같이 나를 속이려 했구나. 대체 왜 그랬니? 내가 엄마를 믿으라고 말했을 땐 거짓말이었니? 경훈은 제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형이나 누나처럼 엄마를 배신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훈이 무슨 말을 꺼낼지 듣기 전부터 이미 속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경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잠깐 마음이 약해지려는 걸 애써 억눌렀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배신이 있는데 이유가 뭐든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다. CCTV에 내가 서류를 들고 나가는 게 다 찍혀 있어. 그걸 왜 가져갔는지,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지금 당장 말해. 경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형이랑 누나가 엄마를 설득할 수 없으니까 내게 부탁했어요. 서류를 가져다가 형이 아는 부동산 업자한테 넘기면 보상금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엔 엄마 뜻을 따르고 싶었는데 엄마, 형이 엄청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형이 엄마를 설득하는 대신 강압적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막으려고. 제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앞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내가 협조했다. 경훈아, 그게 내가 엄마를 배신한 이유야? 너도 다른 애들이랑 똑같아. 결국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엄마가 아니라 내 형과 누나의 비위였던 거잖아. 경훈은 머리를 감싸쥐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라도 형이 엄마한테 해코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형이 변호사까지 준비하고 누나는 자선사업 명목으로 보상금을 받아내려는 걸 보고 내가 막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니? 내 서류를 훔쳐서 그놈들한테 넘기려 한 게 내가 엄마를 막아줄 방법이었냐고? 내가 형이랑 누나를 막겠다고 한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그들의 게임에 말려든 거잖아. 경훈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서류는 그대로 있어요. 제가 형한테 넘기지 않았어요. 공장 창고에 숨겨뒀어요. 엄마가 결정하기 전에 형이 엄마를 더 괴롭힐까봐 숨긴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서류는 손상되지 않았으니까 용서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쉽게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숨겨뒀다, 넘기지 않았다. 다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운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서류를 가져와. 내 말이 맞는지 내가 직접 확인할 테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이번엔 내가 정말 내 얼굴도 보기 싫어질 거야. 경운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말로 서류가 온전하게 남아 있다면 경운의 말대로 형과 누나를 막으려던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믿음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운마저 이런 식으로 행동했으니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운이 다시 돌아왔을 때 손에는 공장 계약서와 보상금 관련 문서가 담긴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제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정말로 한 장도 손대지 않았어요. 엄마가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형이나 누나한테 넘기지 않았으니까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파일을 확인했을 때 서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고 잠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든 난 내 행동을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엄마를 믿었다면 처음부터 서류에 손대지 말았어야지. 이걸 내가 손댄 순간부터 엄마는 너도 내 형제들도 똑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경우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땐 그냥 끝이야. 지금은 내가 서류를 망치지 않았으니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지만 더 이상 믿음을 기대하지 마. 공장은 내가 지킬 거고 그 누구도 이걸 망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공장에서 모든 문서를 다시 정리하며 경계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민과 소라가 이 일로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불안감이 계속 밀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한 번 막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며칠 후 재민이가 또 다른 계획을 꺼내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확실히 알아봤어. 이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매각 방식이고 보상금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야. 형식적인 제안서를 준비한 이유는 엄마도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라는 거야. 이걸 읽어보면 엄마도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제가 비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객관적으로? 내가 너한테 공장 팔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는 왜 기억 못해? 너는 내가 뭐든 너한테 설득당할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런 서류 몇 장이 내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다면 애초에 오산이야. 재민은 얼굴을 찡그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 엄마만 손해보는 거야. 아빠가 남긴 공장이니까 지키고 싶어 하는 건 이해해. 근데 이 공장이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아. 결국 날아빠진 기계로는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질 수 없다고. 제가 콧방귀를 뀌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말하는 미래가 뭐니? 내가 투자하고 싶은 건설 사업. 실패한 사업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 이번엔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또 공장을 희생하라고 하는 거야? 내 말이 맞아. 이 공장으로는 온 가족이 배부르게 살 순 없어. 그런데 너희가 공장을 팔아치우면 그걸로 내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재민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지금은 기회를 잡아야 할 때야. 아빠가 남긴 유산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엔 아무 소용도 없을 거라고.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소라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빠 말이 맞아. 내가 며칠 동안 생각해봤는데 이 기회를 놓치는 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야. 보상금을 받으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나도 오빠랑 얘기 나눠봤는데 전문가들까지
이렇게 추천하는 상황이라면 엄마도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이젠 둘이 손을 잡고 공장을 팔아넘길 궁리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둘이 이걸로 작당을 했다는 거네. 경훈이는 끼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는 형제 간에 공장 팔아먹을 계획 세우는 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정말 대단하다. 소라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서류 한 번만 봐봐. 전문가들이 추천한 거라니까 엄마가 혼자 고집 부리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일 거야. 제가 서류를 잡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 대단한 서류가 뭐길래 너희 둘이 이렇게 설쳐대는지 한번 볼게. 하지만 너희한테 미리 말해두는데 이걸로도 내가 공장을 팔겠다고 할 것 같으면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야. 서류를 대충 훑어보니 제 이름으로 작성된 위임장 초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매각을 위임하고 재민과 소라가 대리로 처리할 수 있도록 꾸며진 서류였죠. 읽는 동안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 거야? 내가 매각 위임을 한다고? 이걸 진짜로 받아낼 거라고 생각한 거야? 재민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예시야. 내가 생각해둔 계획을 보여주려고 한 거라고. 이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일 뿐이고 엄마가 결정을 하면 그때 정식으로 준비할게.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민아,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너나 소라나 내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설득하려 드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압박까지 한다고? 한 번만 더 이런 짓거리로 날 괴롭히면 그땐 경찰이고 뭐고 다 끌어들일 거야. 소라는 그제야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우리 의견도 들어보자는 거잖아.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데? 제가 서류를 재민의 얼굴 앞으로 던지며 말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내가 내 이름으로 서류를 조작하려 드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 너희 둘 다 정말 답이 없구나. 이제 경훈이라도 불러. 너희끼리 공장을 어떻게 나눠 먹을 건지 다시 얘기 좀 해보라고. 재민은 서류가 얼굴에 날아와 맞는 순간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서류를 집어 던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고 싶어?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다 같이 의견을 모아 다들 엄마를 위해 결정한 걸 엄마만 고집 부리면서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고 있잖아. 제가 단호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 고집 탓을 하는 거냐? 재민아, 내가 정말 가족을 위한다고 말하려면 이렇게 억지로 강요하지 말아야지. 내 아빠가 내 꼴을 보면 얼마나 실망할지 생각이라도 해봤니? 그 말에 재민의 얼굴이 더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제 손목을 붙잡고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재민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좋게 말할 때 끝내자. 사인만 하면 돼.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어?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너희 어머니 손목까지 잡아 끌면서 서류에 사인하게 만들겠다고? 넌 사람이 아니야. 이젠 내가 정말 내 아들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재민은 그런 제 말을 무시하더니 공장 뒤편에 있는 낡은 컨테이너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곳은 평소 공장 물품을 잠시 보관하는 곳이었고 난방이 들어오지 않아 겨울철에는 들어가기조차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며 비웃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좀 시켜보세요. 서류를 두고 갈 테니까 사인만 하면 바로 문 열어줄게. 엄마도 이렇게까지 일 크게 만들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제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재민아, 이건 협박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정말이지 실망이다. 당장 문 열어. 문 열어주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하지만 재민은 문 밖에서 냉소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 엄마, 사인 한 장만 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끝날 수 있어. 경찰까지 끌어들이면 그때야말로 가족이 정말로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생각 좀 해봐. 사인하고 나오는 게 낫잖아. 그는 발소리를 내며 천천히 사라졌고 컨테이너 안은 고요 속에 휩싸였습니다. 어둠이 깔린 작은 공간에서 저는 얇은 니트 한 장만 입고 떨고 있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찬 공기를 타고 작은 틈새로 스며들어와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겉옷도 걸치지 못한 채 몸은 이미 굳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두 손을 비벼 체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손끝은 이미 얼어붙은 듯 감각이 없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서려 더 서글퍼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재민이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다니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걸까? 내 아빠와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려고 했던 게 아닌데. 손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재민아, 제발 문 좀 열어. 엄마가 잘못했다고 할 테니까 추운데 여기서 나가게만 해줘. 하지만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그대로 몸에 전해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손끝이 저려오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짓을 해도 내가 공장을 팔겠다고 할 것 같아? 너는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내 엄마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끝까지 버틸 거라는 걸 보여줄 거야.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 때 문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고 곧 경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왜 엄마가 여기 있어? 뭐 하는 거야? 재민이 다급히 소리를 낮추는 게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야. 조금만 지나면 사인하고 나오실 거니까. 경훈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 그게 말이 돼? 엄마를 여기 가둬두면 진짜 큰일 나는 거 몰라? 문 열어줘, 당장. 소리치는 경훈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는구나 싶어서였습니다. 재민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훈아, 너 정말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가 왜 이러는지 몰라? 형이랑 누나가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일이야. 내가 그걸 막으면 엄마만 더 고생하시는 거라고. 경훈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형, 엄마 고생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형이랑 누나가 엄마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엄마를 가둬서 서류에 사인 받겠다고? 이게 형이 말하는 가족의 미래야? 소라가 경훈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경훈아, 너도 알잖아.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공장 땅값도 보상금도 제 값을 못 받을 수 될 수 있어. 오빠가 감정적으로 나온 건 맞지만 엄마를 설득하려고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경훈은 화가 치민 듯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설득? 이게 설득이라고? 내가 누나가 착한 척하면서 이런 말 할 줄은 몰랐다. 엄마한테 자선 사업이 어쩌고 하더니 결국 형이랑 손잡고 엄마를 몰아붙이네. 소라는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경훈아, 그게 아니야. 우리가 진짜 엄마를 위해서. 경훈은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나, 형, 이제 그만! 둘 다 비켜! 그 말을 듣자 재민이 경훈을 막아서며 비웃었습니다. 가소롭네. 너 진짜 여기서 나랑 싸우겠다는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경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재민을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몸싸움이 시작되자 소라가 당황하며 말렸습니다. 오빠, 그만해. 경훈아, 진정해.
경우는 싸우면서도 외쳤습니다. 형, 누나, 정말 제정신이야? 엄마가 아빠랑 지켜온 공장이잖아. 공장을 팔고 돈 몇 푼 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재민이 더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너도 우리처럼 엄마를 설득하려고 했던 놈이잖아. 이제 와서 정의로운 척하지 마. 경우는 재민을 밀쳐내고 비틀거리며 컨테이너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손을 떨며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 다시 다가와 막으려 했지만 경우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열쇠를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저는 안에서 얼어붙은 몸을 간신히 움직이며 나왔습니다. 경운이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늦어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훈아,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고마워. 재민과 소라는 제 얼굴을 보자 그제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은 것처럼 한쪽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그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더는 나한테 가족이라는 말 하지 마.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막아설 용기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뜨거운 물로 몸을 녹이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컨테이너에서의 그 얼어붙은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울고 불고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이 상황을 정확히 바로잡고 다시는 저를 얕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행동해야 할 차례였으니까요. 사무실로 들어가 CCTV 자료부터 확인했습니다. 재민이가 제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며 컨테이너로 쪽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싸늘했던 그의 표정, 그리고 소라가 그 뒤에서 조용히 협력하던 모습까지도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책상에 놓여 있던 매각 위임장 초안과 서류, 사인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제가 손에 서류를 쥔 순간 떨리는 손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걸 경찰에 넘기는 순간 재민과 소라는 큰 처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게 한 일을 생각하면 이대로 넘어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경운이도 제 옆에서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과 누나가 엄마한테 한 짓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경훈아, 내가 그날 나를 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도 하기 싫다. 이건 분명히 바로잡아야 해. 더 이상은 안 돼. 모든 증거를 정리한 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며 제가 직접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 재민과 딸 소라가 저를 협박하고 감금했습니다. 이 서류와 CCTV 자료가 그 증거입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그날 저녁 경찰이 재민과 소라에게 연락을 취했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민은 제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가족을 경찰에 신고하다니 이게 말이 돼? 제가 차갑게 맞받아쳤습니다. 무슨 짓을 했냐고? 재민아, 내가 한 짓은 생각 안 하니? 내가 엄마를 컨테이너에 가두고
사인을 강요했던 건 생각도 안 나는 모양이지. 경찰에 신고한 건 내가 나한테 한 짓에 대한 대가야. 재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라 역시 저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오빠가 너무 몰아붙여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경찰까지 끌어들이는 건 너무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메시지를 읽으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겪으면서도 제가 그들을 자식으로 여겼던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경우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가 계속 연락 오고 있죠? 엄마 마음이 어떠실지 대충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 이건 엄마 혼자 결정하셔야 해요. 어떻게 하시든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경훈아, 내 말이 맞아.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해. 너도 더는 공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 할 일을 해. 엄마는 공장을 팔지 않을 거야. 그게 아빠와 내 결론이었으니까. 공장은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장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직원들의 움직임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공장을 관리하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재민과 소라의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엄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그들의 메시지를 읽으며 제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남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들이 후회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